안녕하세요. 마테크의 마부장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부자가 되는 습관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철저한 고정비 관리입니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습관이 바로 철저한 고정비 관리입니다. 왜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위해서 목돈을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돈이 돈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은 작은 돈을 만들고 큰 돈은 큰 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이자 3% 적금을 든다 하면 이자는 3만 원이고 1억 원을 연이자 3% 적금을 든다 하면 이자는 3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만듭니다. 즉, 목돈은 더 큰 목돈을 만들어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달 받는 작고 소중한 월급이 처음에는 작은 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고 사이사이에 이제 부가수익이 생기면 큰 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한 원들끼리 또 모여서 더 큰 원이 되고 우리는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목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직이어서 몇 천만 원씩 버는 것이 아니다 보니 작고 소중한 월급을 잘 관리해서 목돈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고정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고정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비율을 정해서 고정비를 관리하는 것과 고정비를 고정해놓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각각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정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목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목돈으로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했습니다. 고정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금 비율을 50%로 고정을 해서 저금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를 150만 원으로 고정해 나머지 차액을 저금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우를 보면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년 차에는 동일하게 월급을 저금할 수 있습니다. 월급은 호봉이 오르든 진급을 하든 어떠한 사유로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저금 비율을 정해놓는 방식은 이렇게 월급이 올랐을 때 사용하는 고정비가 같이 늘어난 방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고정비를 고정하면 월급이 오른 만큼 더 저금을 해서 더 많은 돈을 저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고정비를 고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고정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정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관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목돈 사용을 대비하는 예비 비용입니다. 뒤에서 항목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항목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정비 항목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러한 항목을 더 쪼개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일부는 합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막연하게 다가올 수 있어 제가 관리하는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이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매달 나가는 교통비가 어느 정도 일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비를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면 2달 정도 사용했던 교통비를 평균 내어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비입니다. 월마다 휴대폰, 인터넷, TV 등 통신 요금이 나갈 것이고 이는 고정된 비용이니 다음 달에 나갈 것을 미리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나중에 보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 별도 컨텐츠로도 다뤄볼 것인데요. 이렇게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갱신 상품이면 매달 동일할 것이고 갱신형이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고정비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용돈입니다. 어쩌면 고정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돈을 정해놓고 써야 고정비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3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적당 금액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안에서만 운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항목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 자동차 경정비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한 자동차 예비비입니다. 자동차세는 연에 2번 납부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연납을 하면 할인이 됩니다. 1월에 납부했을 때 할인 비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1월이 오기 전에 이를 12분의 1로 나누어 미리 모아두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갱신을 하게 되는데 미리 모아두면 이 또한 갑작스러운 목돈 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예비비입니다. 자동차에는 소품이 있고 경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거나 결혼을 하셨으면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와 생활비입니다. 이러한 관리비와 생활비는 매달 반드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물론 매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측해서 미리 비용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관리비가 15만 8천 원이 나온다 하면 16에서 17만 원 정도를 잡아둡니다. 계절이나 상황에 따라 나가는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남은 금액을 모아두고 잡아둔 금액보다 더 나왔을 때는 모아뒀던 차액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쓰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대출을 보유한 경우에 나가는 대출 이자입니다. 전세, 매매, 신용 등 다양한 상황으로 대출을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월마다 나가는 이자는 예측이 가능하니 이 또한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예비비용입니다. 예비비는 갑작스럽게 비용이 나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상금, 병원비, 가족 경조비,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동차 예비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금은 경조사와 같이 갑작스럽게 나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예비비용입니다. 따로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당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병원비입니다. 병원비와 비상금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병원 갈 일이 종종 생겨서 병원비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경조비입니다. 어떠한 순간에 가족 행사를 챙기면서 용돈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리 예측해서 1년간 나가는 금액의 12분의 1을 해서 월마다 모아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예비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생기는 지출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고정비와 예비비를 설명드리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방식의 핵심은 결국 예상치 못한 지출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정비를 고정해놓고 차액을 전부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저축에 포함되는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입니다. 나중에 주택청약에 대해서도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혜택을 위한 개인 및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저금하는 개념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적금으로 저금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대출 이자와 달리 대출 원금에 대해서도 저는 현재 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뤄봤던 고정비와 예비비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예시이며 본인 상황에 맞게 예상 금액을 정해놓고 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지출을 없애고 예측을 해서 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예시는 평범하게 독립하고 지출을 하는 1인 가구 대상으로 한번 짜보았습니다. 예비비도 제가 현재 운용하는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금의 경우는 저의 경우 10만원씩 따로 저금을 하고 있으며 병원비의 경우 3만원 정도를 따로 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추석, 설날과 같이 어떤 가족 경조비에 쓰이는 금액을 매달 10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예비비는 현재 3만원으로 해놓고 필요한 금액이 있을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 금액을 26만원 정도로 잡아놓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를 부금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 청약을 모두 대비해서 10만 원 정도를 현재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퇴직연금은 20만 원 정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를 목표로 금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원금은 6,500만 원이라는 대출을 빌렸을 때 10년간 원금 균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나오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적금 또한 고정비를 뺀 모든 금액을 저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적금도 이런 방식처럼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다뤄봤던 고정비, 예비비, 저축 총액을 살펴보면은 총합이 343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기 위한 예비비, 둘을 합쳐서 총 고정비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받았을 때 고정비를 뺀 모든 금액을 저금하시면 목돈을 모으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고정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축 금액은 이제 343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때 가정한 205만 원의 저축 총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축 총액을 정하실 때 월급에 따라 고정비 차액인 저축 총액을 목돈 모으기 용도인 예적금 금액을 월급에 따라 조정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적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목돈을 모으는데 더 빠른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비를 관리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정비는 결국 최소화해야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각각 쪼개놔야 현황 파악이 잘 될 것입니다. 요즘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한 달 제한이 있습니다. 영업 기준일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 제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나 토스, K뱅크 같이 인터넷 뱅킹들을 잘 활용하시면 쪼개서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정비에 차액이 남더라도 우선은 남겨두고 1년간 지켜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의 경우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갈 거고 겨울에는 가스비 등이 많이 나갈 건데 계절 영향에 따라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 1년 동안 잘 운용을 해서 1년의 평균을 내서 그 다음 연도에 고정비를 조정해서 운용하시면 됩니다. 예비비도 용돈이 부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계속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용돈도 혹시 남더라도 우선은 남겨둡니다. 다음 달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두었다가 그 달에 어떤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만약에 용돈이 계속 남게 되면은 용돈 고정 비용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독립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무조건 늘어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웬만하면 독립을 최대한 미루시다가 결혼을 한다든지 지방 근무를 하신다든지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독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되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신용카드 사용 시 다음 달 월급으로 갚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한 달씩 밀려서 관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므로 웬만하면 신용카드 사용을 저는 지양하고자 합니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즉시 사용 금액을 용돈 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송금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용돈에서 바로 사용한 금액만큼 따로 빼놓게 되어서 다음 달에 밀려서 갚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 즉시 빼놓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제하지 않으면 차라리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소한 혜택을 위해 더 큰 소비 습관, 더 큰 돈의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목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저는 1년 정도의 단기 적금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고정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목돈이 만들어지는 중이라면 투자 기회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 이후에는 파킹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파킹 통장에 대한 돈은 용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통장이든 5천만 원 이상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법 한도대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파킹 통장보다는 정기 적금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월급 관리 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월급이 오른다고 고정비를 늘리지 마시고 저금을 증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급여에 대해서는 전부 저금을 합니다. 나를 위한 선물은 부자가 되고 사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월급에서 세금이 늘어나 고정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정기 급여의 20% 정도를 꼭 따로 빼서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여금 또는 성과급 나오기 전 평균 월급에 맞게 이렇게 보관했던 금액을 가지고 다시 평균 월급을 맞춰서 정기 고정비와 정기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합니다. 이런 경우 늘 동일한 고정비로 월급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월급, 고정비, 저축 등 다양한 관리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고정비를 줄이고 관리하는 마인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목돈을 만들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유한 부동산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테크의 마부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